지금 내란 특검이 이제 약간 되짚어보는 과정인데 네. 그 지금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특검 수사를 한다면 검찰 수사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노상원 수첩이어서 노상원 수첩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볼 거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덮어버렸잖아요. 네. 덮어버리고 또 저 공소장에도 결국 이제 포함이 안 됐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외환을 유도한다. 네. 적의 침략을 유도한다. 적의 침략을 유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적과 공모해서 네. 국가의 헌법 체계를 갖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역적이고 반역이고 반란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내란 수준을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망상까지 했다고 한다면 또 그 망상이 현실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유야무야하고 덮어버리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가장 초점을 드려야 할 부분은 사실은 그 외환죄다. 네. 근데 이제 그 특검 수사에서 이제 아까 그 들여다봐야 될 부분 노상원 수첩 얘기하시면서 북한 외환 혐의, 그러니까 외환 혐의에서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노상원 수첩에서는 완전히 도외했어요. 이게 뭐 무슨 현실성 있는 얘기 같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아까 언급도 잠깐 하셨는데 그 노상원 수첩이 갖는 그 어떤 현실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이 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 평가 어떻습니까? 노상원 수첩은 이제 크게 두 번으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수첩이 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2020년 전후에 만들어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파일 이름은 식목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YR 또 YP는 이제 윤석열 프레지던트의 네. 약자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이 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걸 보면 거의 다 되게 일치해요. 그 다음에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뒀을 때 짧게 성명을 발표하고 나온다든지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그 다음 행보를 갖다가 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4개월 후에 네.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한다든지 그건 그 식목이라고 하는 파일하고 YP, YR 네. 거의 그대로 이행이 됐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노상원이 알게 모르게 이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소통을 했거나 네. 혹은 그것이 참고가 돼서 나중에 노상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거나 네. 이런 것이 아니겠냐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과 노상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 알게 되고 이건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죠. 예. 노상원은 자기가 만나본 적은 없다라고 검찰에서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그 나중에 정보사 대령들하고 만날 때는 자기가 얼마 전에 만나봤다라고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자기 허세일 수도 있고 뭐 그런다 하여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러고 결국 이제 수첩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수첩의 뭐 상당한 부분은 남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온 많은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아까 남침 유도의 세 가지 시나리오랄지 혹은 사람들이 수고한다고 했을 때 네. 나중에 영현백을 주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신을 담는 네, 시신을 백이죠. 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년도에는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대개 평년도에 주문량이 있는데 주문량을 훨씬 넘어서는 네. 주문을 하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한 정도 그 수첩이 근거가 있게 작성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검찰은 그 당시에 이제 구체성이 떨어져가 수사를 안 했다는 건데 그 이제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검찰은 그다음에 이제 수사에 갔다가 결국 공수처에 넘기고 네. 그래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제 그걸 수사를 안 하기로 한 것은 공수처에 넘어가기 전에 네. 자기들 이거는 안 하겠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닫아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를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든지 혹은 이 내란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또 조사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노상원의 지위, 그러니까 이 개헌 과정에 노상원이 이제 어쨌든 간에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인데 그 이제 정보사 사령관이라 계속 접촉하고 김영현과 접촉하고 이런 과정들은 이제 좀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이 비상개헌 과정에서 노상원의 지위, 역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가 뭐 2단장인가 수사 2단장인가 맡기로 되어 있다 네, 그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뭐 무슨 특별 재판본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잖아요. 네. 뭐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뭐 이런 것 등을 얘기해 봤을 때는 일정한 정도 계엄 이후에 뭐 이제 사실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 어떤 지위를 주든 뭐 그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 뭐죠? 군통수권자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숨어 있는 존재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식적인 존재가 될 길을 갔다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4일날 새벽에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김용현이 윤석열한테 이제 한참 깨지고 윤석열이 이제 갔잖아요. 다시 이제 한남동 공간으로 가고 혼자 남아서 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그러면서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 김용현한테는 노상원이 최측근이었다. 가장 신뢰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지도를 갖다 그린 사람이다. 전체 계엄의 지도, 계엄의 완성, 계엄의 브레인이 아니겠냐는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제 다음 질문이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계엄이 지금 기획하고 설계도 같은 게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노상원이 그럼 기획자일 수 있는지 아니면 노상원대로 아까 역할이 있고 또 다른 어떤 기획이 어떤 뭐 집단이 됐든 뭐 한 사람의 어떤 브레인이 됐든 이런 게 뒤에 있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노상원이 기획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계엄의 집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삼청동에 안가에 가서 충성을 맹세한 4명의 장군들. 이 사람들은 다 집행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계엄 사령관 같은 경우 이제 내부 고발자 비스름하게 사실 다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소방사 방첩사 사령관하고 이제 수시로 이제 교통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엄의 전체 설계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집행자들이고. 각자 자기 단위에서 이런 일을 했고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작전상 그런 정도의 검토를 했던 집단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 노상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계엄 기획이나 설계라면 물론 이 어떤 문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수첩을 그렇게 어떤 계엄의 어떤 설계도로 보기엔 너무 듬성듬성하잖아요. 수첩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상원 외에 또 다른 기획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는데요.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까? 김용현이 이제 사실 제일 참고한 문건은 2016년 계엄 문건이에요. 조한천. 그 계엄 문건을 갖고 이제 많은 준비를 했던 거고 또 반대로 이쪽도 국회도 그 계엄 문건을 보고 저쪽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세워 나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냥 계엄 문건을 갖고 김용현 측에서는 준비했던 것 같고 단계별로. 그다음에 더 큰 시나리오 있잖아요. 망상 시나리오. 이거는 노상원이 이제 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 뭐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입을 계속 다문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롯데리아 모임에서 노상원이가 이제 선관위 점거하는 거, 선관위 이제 체포한 직원들 체포하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정선거 음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서로 통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윤석열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합이 됐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결합이 돼서 부정선거 음모를 갖게 된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을 한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저는 궁금한 부분이더라고요. 김용현이가 이제 전역을 한 다음에 그 나라를 갖다 뭐 구하는 뭐 장군들 모임가 있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모임에 주기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걸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한국 초대하고 이럴 때, 거기 가서 이제 보고도 하고 그 얘기를 갖다가 윤석열한테 전달도 하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김용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앙처럼 빠져 있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2022년 대선 전에 각종 토론회에서 이제 그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이제 자기가 일정한 정도 검사에 있을 때 보니까 일정한 정도 그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윤석열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2020년 총선에서 당연히 지금 국힘의 전신이 이길 거라고 봤거든요. 왜? 자기가 조국 장관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울산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규정했는데 이 정도면은 민주당이 대패할 거로 봤는데 그러니까 집권당이 이제 하여튼 뭐 부패와 연루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야당이 이길 거라고 봤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대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지 않겠냐. 그럼 그 사이에 자기 영웅인 자기가 어떤 그 룸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건 부정선거 아니냐 이제 네. 자기 합리화를 갖다 일단 이제 네, 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다 두 번째로 2024년 총선을 보면서 이제 부정선거를 더 확산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윤석열이 그 당시에 0.7%포인트 차이를 이겼을 때 네. 그때 이제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데 0.73%밖에 안 났다 안 이거잖아요. 났다.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2020년 총선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거는 자기의 기여도에 비해서 결과가 꺾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걸 그 대통령이 만약에 2020년 총선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 승리했으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테타에 의한 방법은 그때는 자기가 수단이 없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가 대통령 집권을 갖다가 하려고 했고 그다음 집권된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밝혀봐야 되겠다. 네, 뭐. 밝혀보고 또 밝혀보면 그걸 기회로 해서 좀 장기 집권 음모. 네. 그러니까 노상훈 수첩에 나오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의 그 선거제도를 연구하고 네. 그래서 재선 삼선 플랜을 짜야 되고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걸 만들자 하는 거는 거기서 보면 분명히 그런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12월 3일 밤에 최상목한테 예비비를 갖다 네. 차단하고 그다음에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문건을 네. 그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노상원 아이디어하고 수첩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장기 집권 음모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을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것도 장기 집권 음모라는 게 있었다면 그것도 동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 놀이에 많이 빠졌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주술 하는 사람들,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남북 통일 대통령 이런 얘기를 네. 옆에서 좀 부추기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긴 플랜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특검의 어떤 백서를 통해서도 뭐든지 간에 그 동기 그리고 어떤 아까 저희들 제기했던 기획 설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어떤 백서에 담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검은 이제 판사는 판결문을 말하고 이제 검찰은 이제 공소장으로 네. 말하는 거니까 이제 공소장이 백서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이제 공소장은 이제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것, 증거가 있는 것 이제 네. 그걸 갖고 할 텐데 이제 특검이 전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3개 특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누구도 건드려 보지 못한 종교의 중심까지 네.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이 내란 특검도 지금 이제 하는 걸 봐갖고는 제가 볼 때 더 깊숙한 부분까지 일단은 가고 증거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소를 해갖고 법정 네. 다툼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그 내란 특검에서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는 지금 정치권 부분이 어떻게 연루됐는지가 지금 많이 안 드러났거든요. 이 부분도 손 내야 될 부분 같아요. 정치권 부분은 이제 그 한 두 토막 세 토막 정도 나눠볼 수가 있겠죠. 12월 3일 날 네. 그 사전에 이제 공모가 있었느냐 국민의힘하고 네. 근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1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분간 통화를 해갖고는 공모라고 보긴 좀 힘들다. 내가 사전에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좀 협력해 주쇼. 네. 이런 정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되는 거를 늦추려고 했거나 뭐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내란의 어떤 동조, 뭐 부하 수행까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동조행위, 중요 임무 수행과 부하 수행이 있는데 뭐 어느 쪽으로 분류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건 이제 굉장히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네. 이러저러한 정황이 그랬다, 판단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잠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대통령이 얘기하면 보통 집권당은 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은 동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부는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 동조는 아니어도 네. 소극적인 동조는 이제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12월 3일 밤에 행동을 갖다가 하나 갖다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윤상현 등의 서부 지원 난동 사건 때 네. 적극적으로 어떤 난동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월 1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공수처가 영장 집행할 때 45명이 한남동 관저 정문에 가서 네. 어떻게 보면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던 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토마인 네.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선 두 번째 윤상현 사건 같은 경우 뭐 빼도 박도 네. 못할 것 같고 서울지원 사건 네. 같은 경우 이제 세 번째는 그 45명이 갔어도 거기서 이제 자기가 구경하러 갔다, 뭐 그냥 뭐 걱정돼서 갔다, 뭐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네. 빠져나갈 거고 거기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다,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봐요. 네. 뭐 이제 특검에서 어차피 이제 정치권 부분도 특검이 아까 지금 뭐 아까 개신교까지 이게 압수수색 할 정도인데 그런 게 있다면 특검이 봐줄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겠죠, 뭐. 예, 그렇게 보이고요. 그 노상원 부하로 있었던 예. 사람, 그 박 무슨 준장 예. 한 명이 노상원은 능히 그렇게 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비공식 비공개 증언을 네. 했죠. 칸막이를 하고 네. 왜냐하면 정보기관 사람이니까. 그래서 과거에 HID 부대 폭파 공작원들이 갔을 때 다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거기다 이제 폭파시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네. 갖다 공작원을. 노상원 사령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임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계엄 수첩에 나오는 용어들은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시 중에 하나가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보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증언들도 많이 있어요. 국회 나와서 한 증언은 아니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그 망상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사람은 노상원이고 네. 노상원이라면 능히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성관위에도 HID 사람들 갖다가 몇 명을 투입한 것도 네. 보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보사나 HID는 과거에 쿠데타에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보안사, 방첩사, 네. 특전사 이게 중심이죠. 그러니까 보안사, 방첩사를 갖고 있어야지만 네. 상대방 12.12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전두환 보안사가 다 도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저쪽 이 정성화 쪽의 어떤 움직임을 다 알고 네. 대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보안사, 방첩사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특전사를 그렇죠. 갖다가 누가 네. 움직이느냐 이제 하는 거지. 정보사야말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네. HID 같은 경우는 북파와 뭐 주석공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 속에는 아까 그 노상원 수첩에 나온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이 현실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네. 거죠.